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한다. 소용소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다. 나 같은 의학도가 소용소에서 제일 먼저 안 것은 그동안 공부했던 교과서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교과서에서는 사람이 일정 시간이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다.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다거나 저것이 없으면 살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여러 층으로 된 침상에서 잠을 잤다. 각 층 길이가 6.5피트 혹은 8피트마다 무려 9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잤다. 9명이 덮는 담요는 단 2장이었다. 그래서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었고 서로 꼭 붙은 채 몸을 비비면서 잠을 자야 했다. 날이 몹시 추웠기 때문에 이렇게 자는 것이 더 나았다. 잠자리는 신발을 갖고 들어올 수 없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흙이 떡고물처럼 묻은 신발을 몰래 갖고 들어와서 베개처럼 베고 잠을 잤다. 그렇지 않으면 뼈가 앙상하게 남은 팔을 베고 잠자야 했다. 신기하게도 잠이 밀려왔다. 비록 몇 시간 동안의 잠은 우리가 고통을 잊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내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몇 가지 들어보겠다. 수용소에서는 이를 닦을 수 없었고 모두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다. 셔츠 한 벌을 반년 동안에 입어야 하는 옷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수등간이 얼어붙어서 세수를 못할 뿐만 아니라 손 하나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흡기를 하다가 상처가 생겨도 동상에 걸린 경험만 빼면 걷는 법이 없었다. 수용소로 들어오기 전에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사람이 있었다. 옆에서 바삭거리는 소리만 나도 잠을 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다. 수용소에서는 그런 사람도 다른 동료의 몸 위에 엎어져서는 아주 가까이서 코고는 소리가 들려도 깊이 잠을 잤다. 인간을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했던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말이 진짜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심리 상태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수감 과정에서 그 지점에 이른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심리적 반응의 첫번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왜 자살하지 않을까? 수용소에서 잠깐이라도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희망 없는 상황,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역시 가까워지는 내 죽음을 떠올리는 고통이 자살을 생각하게 했다. 내 개인적인 심정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수용에서도 착한 날 밤 절대 철저하게 몸을 던지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철저하게 몸을 던진다는 말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댄다는 뜻이다. 당시 수용소에서 가정을 했던 자살 방법을 이야기하는 관용어구였다. 이런 결심은 전혀 어렵지 않다. 수용소에서 자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모든 기회를 따져봐도 평범한 수감자들이 살아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보장으로 자기가 수많은 선별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서 살아남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인가.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충격을 받은 다음으로 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 가스실조차 더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당장 자살하는 것을 그만두게 했다. 어차피 죽을 건데 하는 마음 때문에 가스실로 가지 않으려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언젠가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수용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충격을 받거나 크게 낙담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다음에 아침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나는 그저 조용히 웃었다.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지만은
동료 하나가 몰래 내 막사로 숨어 들어왔다. 그는 나보다도 몇 주 먼저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안심시키려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몸이 너무 말라서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저돌적인 말투로 그는 정보를 전해 주었다. 겁내지 말게, 선비를 두려워하지도 말게, 의사 의사에게 약하다네. 의사 M은 친위대 주치. 의사에게 약하다네. 그렇지만 당연한 거지. 자네들에게 당부하겠네. 그런 말이었다. 되도록 매일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을 쓰더라도 말이야. 마지막 빵을 포기하더라도 면도를 해야 해.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게 하는 방법이지.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일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만약 발 뒤꿈치에 울집이 생겼다고 해보게. 나치 대원이 그걸 아는 날에는 당장 따로 분리돼서 그 다음날 틀림없이 가스실로 보내질 거야. 자네들은 회교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불쌍하고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된 육체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회교도라고 하네. 회교도들은 조만간 아주 빠르게 가스실로 가게 되지. 그러니까 늘 면도를 하고 또 꼬라 서서 걸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게. 그러면 가스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기 자네들 이곳에 온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는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예외일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게.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말했다. 자네들 가운데 다음 선배를 걱정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사람뿐이야. 그러니까 모두 안심들 하게. 그 말에 나는 그저 웃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할 수 있다. 그때 나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게 누구였더라도 똑같이 웃었을 거라는 말이다. 힘을 줬다 이 말인데. 참, 응? 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규정을 어긴 이유로 벌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를 보면은 그 사람은 이미 심리적 반응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참담한 광경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감정이 무뎌졌어. 감정이 무뎌졌어. 넘어갔구나. 첫 번째 심리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 고트 홀트러싱은 이런 말을 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더 이상 이를 이성이 없게 만드는 일도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상이다. 나 같은 정신과 의사들도 비정상적인 상황, 예를 들자면 정신병원에 수용되거나 평소에 다른 이상한 상황에 놓일 때라면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수용소에 들어오게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도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반영한다.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지극히 정상이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며칠 지나면 바뀌기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상대적으로 무감각 단계,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다. 앞에서 설명한 단계와 별개로 수용석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을 약하게 하려고 안간히 힘을 쓴다. 무엇보다도 먼저 찾아오는 것은 집과 가족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리워하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할 정도다. 그런 다음에 혐오감이 찾아온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을 향한 혐오감, 그저 생긴 모양조차도 혐오감이 인다. 수용자 대부분이 젊은이를 소위를 입었다. 허수아비에는 얼릴 듯한 늑마 같은 옷이었다. 수용소 막사 사이는 오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오물을 치우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오물이 묻었다. 수용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시궁창 오물을 치우는 일을 맡았다. 늘 있는 일이지만 땅이 울퉁불퉁 험해서 오물을 버리러 가는 동안에 똥물이 얼굴에 튀어버리기도 한다.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이 비치거나 얼굴에 묻은 똥을 닦아내면 카프가 거처없이 주먹으로 때렸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어떤 일을 정상적인 반응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참담한 강의에도 덤덤한 감정 상태. 처음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머리가 줄지어서 행하면서 단지 기업받는 것을 보면 고개를 돌렸다. 진흙탕 속을 몇 시간씩 걸고 걸핏하면 주먹으로 맞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달라진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다. 어느 사람이 같은 반 동료들과 함께 행진을 나가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한 동료가 쓰러졌다.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 또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열이 났는데 병실 담당자에게 그걸 알리는 시간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규정을 어긴 이유로 벌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를 보던 그 사람은 이미 심리적 반응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참담한 광경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감정이 묻어져서 담담하게 바라보는 당딩계로 들어선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한 남자가 상처 때문에 부종이나 열이었을 수도 있지만 병실을 찾아갔다. 앞으로 이틀은 소형서 안에서 가벼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는 기다렸다. 그때 12살짜리 소년이 실려 들어왔다. 눈 속에 차렷자세로 여러 시간이 서 있었거나 맞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밖에서 일한 것 같았다. 그는 소년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발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려 있었고 의사가 집게로 시커멓게 썩은 살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그렇지만 그 광경에도 정말로 심오감과 공포, 동보심 같은 감정을 더는 느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을 괴롭힘 당하고 죽고 이미 죽음까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소형서 생활이 몇 주 지나면 그런 것에 더 이상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도 나는 발전티푸스 환자들을 돌보려고 한 막사에서 얼마 동안 지낸 적이 있다. 환자들은 고열에 시달렸고 종종 혼수 상태에 빠졌다. 많은 사람이 산 성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걸 바라보았다. 죽음은 그 뒤로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매번 그랬다. 한 사람이 숨을 거두자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은 사람이 먹다가 남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감자를 낚아채 갔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시신이 신고 있는 나무 신발이 자기가 받아도 좋다고 생각했는지 신발을 바꾸어 갔다. 세 번째 사람도 앞 사람과 똑같이 시신의 외투를 가져갔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진짜 구두권을 갖게 되었다고 좋아했다. 나는 담담하게 모든 걸 지켜본 뒤에 간호사에게 시신을 치워달라고 했다. 간호사는 시체의 다리를 잡아서 5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두 개의 나쁜 사이의 좁은 통로에 시체를 끌어내렸다. 그런 다음에 울퉁불퉁한 바닥 위로 시체를 질질 끌고 가서 문 쪽으로 갔다. 문 앞에는 계단이 두 개 있었다. 여길 지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계단 때문에 우리는 늘 애를 먹었다. 계속 굶다 보니 기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형서에서 몇 달을 보낸 다음에 우리는 걸어서 그 계단을 올라갈 정도가 되었다. 높이가 겨우 6인치 정도였지만 문기둥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려야 겨우 올라갈 수 있었다. 간호사가 시체를 끌고 계단 앞으로 갔다. 그는 힘겹게 자기 몸을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에 시체를 끌어올렸다. 다음에는 발, 그 다음에는 몸통, 마지막으로 괴상하게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머리가 올라갔다. 그때 나는 막사 맞은편에 있었다. 바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창문 옆에 얼어붙은 손으로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맛있게 먹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다. 방금 전 밖으로 옮긴 시체가 동태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2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 나누던 사람이었다. 그런 나는 곧 다시 수프를 먹었다. 만약 그때 정신과의사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너의 감정 결핍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일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정말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는 정서, 감정 둔화를 의미하는 무감각은 수용자들의 정서적인 반응,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난다. 수감자들은 매일 반복되는 구타에도 무감각해진다. 이런 무감각 수감자들에게 꼭 필요한 보호막이 되어 그들을 감쌌다. 구타는 아주 사소한 일로 일어났다. 이유가 없을 때도 있었다. 예를 하나 들겠다. 빵이 작업장에게 배달되면 줄을 서서 배고받았다. 한 번에 내 뒤에 섰던 사람이 줄에서 약간 밖으로 삐쳐나갔던 모양이었다. 줄이 삐뚤어진 게 감시병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나는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고 감시병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내 머리통을 두 번이나 내리쳤다. 그제야 몽둥이를 휘두른 감시병이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른이나 벌을 받는 아이 모두에게 해당된다. 참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다. 정말 이상한 것은 흔적도 나지 않게 때린 한 방이 심한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도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나는 눈보라를 맞으면서 철로 위에 있었다. 험한 날씨 속에서 우리 반 사람들은 일을 계속했다. 나는 자갈로 철로를 고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그게 추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딱 한순간 숨을 돌리려고 일하던 손을 멈추고 삽에 몸을 기댔다. 바로 그때 운이 없게도 감시병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준 고통 그 모욕은 주먹질은 아니었다. 넉마를 걸치고 초라한 몰골로 서 있는 나를 인간 형체를 한 물건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말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욕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욕하는 대신에 장난하듯이 돌멩이 한 개를 나에게 집어 던졌다. 마치 짐승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가축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자기와는 닮은 점이 전혀 없고 벌을 줄 필요조차 없는 짐승을 대하는 행동이었다. 맞을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들이 주는 모멸감이었다. 얼어붙은 철로 위로 길고 무거운 도리를 옮겼던 적이 있다. 만약 누군가가 미끄러지면 그 자신은 물론 함께 도리를 옮기던 모든 사람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다. 내 오랜 친구도 함께 있었는데 엉덩이가 선천적으로 기형이었다. 친구는 장애인임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 장애인은 선별 과정에서 대부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유난히 무거운 도리를 들고 철로 위에서 쩔뚝거렸다. 넘어질 듯이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함께 넘어질 것 같았다. 마침내 내가 손이 비어서 그를 도와주려고 달려갔다. 그때 등으로 한 방이 날아왔다. 감시병이 심하게 욕하면서 나더러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나를 때린 감시병은 바로 몇 분 전에 우리를 멸시하면서 너희 같은 돼지들에게는 동지애가 전혀 없다고 한 사람이었다. 무감각해진 죄수가 분노할 때 영하 16도나 되는 날씨에 숲으로 가서 얼어붙은 땅을 판 적이 있다. 땅 밑에 수도관을 밟기 위해서다. 그때 나는 몸이 쇠약해져 있었다. 저쪽에서 뚱뚱하고 혈색이 좋은 감독이 다가왔다. 그 얼굴은 돼지머리를 떠오르게 했다. 이 혹독한 날씨에 아주 따뜻한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잠시 쳐다보았다. 곧 벼락이 떨어질 조짐이 느껴졌다. 내 앞에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땅을 팠는지 보여주는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이 돼지 같은 새끼, 처음부터 너를 저기 와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내 이빨로 흙을 파괴해 줄 테니 기다려. 넌 짐승처럼 죽게 될 거야. 이틀 안에 내가 널 끝장내 주지. 일이라고는 한 번도 못 해본 놈이야. 전에 뭐 해서? 이 돼지 새끼야. 장사해서? 그가 화내는 것은 조금도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나를 죽이겠다는 말에는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의사 전문의였습니다. 의사였다고? 사람들한테 돈 뿜기는 끌고 먹겠군.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진료소에서 일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말을 한 뒤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나를 쓰러뜨렸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무리 감정이
무뎌진 수감자라도 해도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이다. 그 분노는 육체적인 학대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서 느끼는 모멸감에서 나왔다. 어떤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 인생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했을 때 순간 머리로 피가 솟구쳤다. 여기서 고백할 게 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동료들의 말을 듣고 내 분노는 어린아이처럼 누그러졌다, 이런 말이었다. 그런 짐승 같고 야비한 사람이 우리 병원에 오면 아마 간호사들이 대기실에도 들여보내지 않고 쫓아낼걸. 호의를 베풀었던 어느 카프. 정말 환경이 바뀌어서 병원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은 아예 진료 자체도 받지 못할 가치 없는 인간이다, 그 말이군요. 호의를 베풀었던 어느 카프. 행운 중에 하나는 우리 작업본 카프가 내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막사에서 작업장까지 먼 길을 행진한 동안에 나는 그의 연애 이야기와 삐그덕거리는 결혼 생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그런 나를 좋아했다. 내가 그의 성격을 진단하고 정신요법도 조언해주자 그는 고마워하면서 내게 작은 혜택을 주었다. 280명 정도 되는 우리 작업반이 줄을 설 때 앞에서 5번째 줄 안에 있는 자기 자리 옆에 나를 세워준 것이다. 대단한 호의였다. 일을 나가려면 어둠이 가시지 않은 어린 아침부터 줄을 서야 했는데 늦어서 뒷줄에 서게 될까봐 모두들 두려워했다. 더 힘들고 굳은 일이 생기면 곧장 카프가 와서 대개는 뒷줄에서 사람을 데려갔으니 말이다. 그렇게 되면 동료들과 떨어져 다른 작업장으로 가야 했고 낯선 감시병들의 감시 속에서 더 힘들게 일했다. 어서드는 약속 바른 사람들을 가려 내리고 앞에서 5째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기도 했다. 여기에 항의하면 발로 잘 걷어차 뛰어오는 금세 잠잠해져. 죄수업계에 걸린 사람들은 고함에 주먹질을 당하며 정해진 곳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우리 작업반 카프가 나에게 쏟아내고 싶은 말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옆자리는 나에게 보장되어 있었다. 앞줄에 서는 것에 또 다른 장점도 있었다.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 대부분이 그렇듯이 나도 부종 때문에 고생을 했다. 다리가 심하게 부었고 부은 곳의 피부가 팽팽해져서 무릎을 잘 구부리지 못했다. 신발을 신을 때도 끈을 풀어야만 부어오른 발을 넣을 수가 있었다. 양말은 없었지만 만약에 양말을 신었다면 발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맨살이 드러난 발은 늘 젖어 있었고 신발 속은 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동상에 걸려 터지는 것은 당연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을 찢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눈 덮인 길을 행진하는 동안에 신발 위로 얼음이 얼었다. 사람들이 계속 미끄러졌고 따라가던 사람들은 그 위로 엎어졌다. 그러면 행진이 잠시 멈추고 나섰다. 물론 오래 이어지진 않았다. 감시병 한 명이 바로 기머리판을 휘둘렀기 때문에 넘어졌더라도 빨리 일어나야만 했다. 앞줄이 설수록 중간에 행진을 멈추는 일이 줄어들었다. 늦어진 시간을 메우려고 아픈 발로 뛰어야 할 일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친애하는 카프가 가이의 주치의로 임명된 나는 이렇게 앞줄에 서서 적당한 속도로 행진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그를 도와주고 받은 혜택이 또 있었다. 점심시간에 우리 작업반에서 수프를 나누어 줄 때면 그는 국자를 수프통 밑바닥까지 집어넣어 콩알 몇 개를 떠서는 내 수프에 넣어 주었다. 전직 육군 장교였다는 이 카프는 나와 싸웠던 감독에게 내가 이 일을 아주 잘한다고 기tem을 하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했다. 도움이 된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는 어찌어찌 내 목숨을 구해 주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에 적어도 한 번은 그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감독과 싸운 바로 그날 그는 몰래 나를 다른 작업반으로 옮겨 주었다. 감독 중에는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고 상황을 개선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었다. 적어도 건축 공사장에서만큼은 그랬다. 물론 그런 감독들도 보통 노동자들이라면 우리보다 몇 배는 많은 일을 얼마나 빠르게 할지 입버릇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보통 노동자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면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게 빵 10온스, 묽은 스프 한 그릇과 4분의 3 그릇 정도. 노동자들은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고 다른 소용소로 가거나 방금 가스실로 간 가족 소식을 듣지는 않는다는 것,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걸 말이다. 언젠가는 한 마음씨 좋은 감독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도로공사의 일을 배운 시간만큼 짧은 동안에 당신이 나에게 내 수술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나는 당신을 존경하겠소. 그 말을 듣고는 그는 씩 웃었다. 수술.